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까운 데 가면 파주에 명의가 있고 가까운 대장문 외과가 많단 말이에요. 수원의 명의가 있으시고 많단 말이에요.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엉덩이 대장 장편의 내과 이성건입니다. 대장 항문 질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장항문 외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국립암센터 후배님이자 파주에서 명의로 소문나신 분입니다. 장태영 원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에서 서울 365 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 장태영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병원에 트레이닝을 하시고 뜻한 바 있어서 대장항문 외과 의사로 파주에서 개원하신 지 꽤 되셨죠? 네, 지금 8년 차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엉덩이 대장보다는 먼저 개원하신 선배님이시고요. 저보다 먼저 환자도 많이 보시고 대장 내시경도 많이 하시고 주로 대장항문 질환도 많이 보시고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치핵, 우리가 보통 치질이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는 치루, 세 번째는 대장 내시경으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치핵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치질 간단하게 좀 질환 설명을 해주실까요? 처음 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치핵은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은 증상으로 오시는 게 항문에서 피난다, 항문이 튀어난다 라는 걸로 나오죠. 항문에 있는 혈관들이 조금 늘어나서 튀어나오는 질환을 치핵이라고 하는데, 치핵이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이게 뭐 진단부터 치료까지 시작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늘 대화에서 좀 그것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핵은 우리나라의 국민들께서 수술을 많이 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술을 가장 많이 했던 1등의 질환이 치핵 수술이었습니다. 그만큼 흔하고요. 광고에도 치질 광고를 하죠. 치질약 광고를 합니다. 직립 보행하는 인간이라면 거의 80% 이상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치질. 이 치질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치핵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치질에 걸리면 꼭 수술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치핵 무조건 수술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부터 해보죠. 사실 치핵은 1기, 2기, 3기, 4기라고 얘기하는 내치핵도 있고 바깥쪽에서 튀어나오는 외치핵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해야 되느냐라는 오해들을 하신다는 건 무조건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시죠? 네. 네네. 많은 분들이 치질을 걸리면 수술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의견을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치핵이라는 진단 자체가 우리가 흔하게 이제 치질로 표현하면서 항문에 생기는 병을 얘기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 중에서 항문이 튀어나오고 항문의 혈관이 늘어나는 거를 치핵이라고 하는 거고, 치질은 이제 항문에 생기는 모든 병을 다 치질이라고 하는데, 치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치핵, 외치핵 종류가 굉장히 범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수원에 계시면 장편외과, 파주에 계시면 서울 365외과로 오셔가지고 일단 사실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용어가 치핵보다는 치질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일단 치핵을 치질이라고 동의어로 생각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치질은 무조건 수술할 필요 없다는 개념이고, 아주 가볍고 심하지 않은 치질은 수술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뭐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혈전성 외치핵을 얘기를 하죠. 혈전성 외치핵, 항문에 뭐가 튀어나오는데 콩알만하게 만져지고 하루 정도 아팠다가 조금 통증은 줄어드는데 항문에 뭐가 만져진다. 남자분들은 술 먹은 다음 날에 주로 많이 생기고, 여자분들 피곤하거나 잠 못 자거나 하면 많이 생기는데, 그런 혈전성 외치핵이 크기가 작고 염증이 없으면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거를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기가 작고 증상이 별로 안 심하면은 굳이 수술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많이 크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여러 군데 있으면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내치액이라고 얘기하는 안쪽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되는 내치액. 일기나 2기는 수술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안 해도 되는 거죠. 약하고 연고로 증상이 좋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기나 2기, 3기까지도 사실 환자분의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약을 바르거나 먹는 약으로 증상이 좀 좋아지면서 아예 그냥 2기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환자분 증상에 따라서 환자분 필요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거지, 그게 꼭 내치액이라고 해서 3, 4기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 보존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치료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1기, 2기는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네. 3기부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4기는 수술을 추천한다라고 돼 있고, 저는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기든 4기든 증상이 심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합병증이 없으면 저는 3, 4기도 사실은 수술은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항상 오해를 받는 부분이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1기나 2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보는 환자들은 3기나 4기 손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튀어나와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3기나 4기에서도 뭐 출혈이 아주 많이 나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히 튀어나온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그냥 피가 많이 나거나 사실 통증이 심하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뭐 튀어나온다 라는 증상이 있을 때 이 정도에 따라서는 사실 보존적인 치료를 이용해서 수술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사실 또 다른 반면에서는 치액이 크고 좀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또 다시 또 나올 거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수술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명백히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빈혈이 막 올 정도로 출혈이 많거나, 변을 볼 때마다 막 피를 쏟아서 변기가 막 별개질 정도로 뭐 엄청난 양이, 이 출혈량이 많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증이 생긴 경우, 체질은 염증이나 혈전이 없으면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심한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저는 사실 수술하거든요. 그리고 염증이 동반되거나 혈전이 크면은 당연히 저도 수술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체질 때문에 너무 간지럽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체질의 3대 증상이 튀어나오는 거, 피나는 거, 간지러움증인데, 간지러움이 너무 심한 체질도 저는 사실 수술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나는 삶의 질이 너무 불편하다, 속옷에 분비물 묻고 심지어 뭐 변이 묻기도 하고 위생 상태나 또는 냄새 난다고 본인이 느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 사실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수술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해를 좀 풀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뭐 지금 이성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치질 자체에 먹는 약, 뭐 그다음에 연고 이런 것들의 효과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아주 피가 많이 나거나 아주 통증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보존적 치료 우선적으로 치료해보는 걸 원칙으로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너무 불편하다, 튀어나오는 게 불편하다, 뭐 통증이 심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많이 불편하지 않아졌으니까 수술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보존적인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환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체질이니까 나는 약 먹고 연고 바르고 자욕하면 좀 좋아지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 증상이 체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증상이 진짜 체질 때문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전문가의 진찰과 또는 필요하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피가 나고 간지럽고 튀어나왔다고 해서 나는 체질이겠거니라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장암이더라, 직장암이더라, 궤양성 대장염이더라, 염증성 장질환이더라 라는 진단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의사 상담을 했는데 증상 쫙 얘기했더니 그 의사가 체질이라고 하더라, 약국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체질약 드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오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질이 아닌데 치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제일 경계하는 거고요. 그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고 외과도 굉장히 많고 병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한 환자도 그렇고 진료 본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첫 번째로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된다. 꼭 전문의한테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장학문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장채영 원장님께서 의료 접근성이 우리나라는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미국에서 저희 장편외과에 치료 수술하러 오신 분이 종종 계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문의사 만나는데 너무 힘들고 거치는 과정 많고 검사 한번 하면 진찰 한번 하면 100만 원 써야 되고 수술하면 몇백만 원 써야 되고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저희 여동생이나 누나가 뉴질랜드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는 의사 만나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거기는 또 몇 단계를 거쳐서 의뢰를 해야지 몇 개월 있다가 진료를 보는, 그래서 전문의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가까운 데 가면 파주에 명의가 있고 가까운 대장학문 외과가 많단 말이에요. 수원의 명의가 있으시고 많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병원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전문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이니 꼭 본인이 치액이 맞는지 대장학문 전문의를 만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대장학문 질환의 치액에 관한 많은 오해들 중에 첫 번째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오해들이 있고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장학문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